최고의 성과를 내는 아웃퍼포머, 또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이나 팀과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다른가? 이 두 책이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하는 사람 장형학입니다. 커넥트북, 오늘 구조적으로 해석해 볼 책은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과 아웃퍼포머입니다. 우선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정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9가지나 있다는 뜻이죠. 이 책의 저자는 마커스 버킹엄과 애슐리 구달입니다. 우선 마커스 버킹엄은 영국 사람이에요. 도널드 클리프튼과 함께 SRI, Selection Research Incorporated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개인의 강점을 찾아서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려면 어떤 인터뷰 질문을 물어야 하는지 연구하던 회사예요. 클리프튼은 당연히 클리프튼 스트렝스, 이전에는 스트렝스 파인더로 불렸던 강점 진단을 만든 그 사람입니다. 둘이서 Now, Discover Your Strengths라는 책을 쓰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강점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죠. 이걸 채용 과정 중에 활용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이직하는 과정에서 2번이나 이 진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SRI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스트렝스 파인더는 갤럽 거 아니냐? SRI가 1988년에 갤럽을 인수하고 자기들 이름을 갤럽으로 바꿉니다. 이때부터 마커스 버킹엄은 직원 몰입,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강점과 몰입에 대한 여러 책을 쓰다가 2006년에 TMBC, The Marcus Buckingham Company라는 자기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갤럽에서 나왔으니 스트렝스 파인더를 이제 더 이상 못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2007년에 스탠드아웃이라는 새로운 강점 진단을 만듭니다. TMBC는 2017년에 다시 ADP Research Institute이라는 곳에 인수됩니다. 여기 회사 소개해 보시면 Data Driven Discoveries about the Real World of Work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세계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 연구 조사를 하던 곳이고 마커스가 합류하면서 피플과 퍼포먼스 연구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2017년에 마커스가 ADPRI에 합류하고 나서 한 연구들을 집대성한 것과 같아요. 연구한 주제들을 그동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다른 여러 채널들로 짧게 발표를 해오다가 한 번에 모아서 탁 책으로 낸 것이죠. 그렇다면 이 9가지 거짓말이 무엇인가? 우선 첫째는 사람들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에 신경 쓴다입니다. 아니 그럼 당연히 회사 이름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엄밀히 말하면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보다 어떤 팀에서 일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과와 연관된 8가지 직장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회사와 회사의 차이보다 같은 회사 내에서 이 팀 간의 차이가 더 크더라는 얘기죠. 즉 여러분이 이상적인 회사라고 생각하는 곳,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데 가시게 되더라도 거기 가면 야 조직 문화가 끝내줘 이럴 것 같지만 아마존에도 팀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보다 직장 경험이 더 나쁜 팀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 여러분 회사 내에도 아마존의 웬만한 팀보다 직장 경험이 좋은 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최고의 계획은 곧 성공이다인데요. 미래를 잘 예측해서 계획을 정교하게 세우면 될 것이다. 또 셋째, 최고의 기업은 위에서 아래로 목표를 전달한다. 정보를 중앙에서 다 모아서 위에서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아래로 내린다.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라는 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이 아주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획이 아니라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아니라 의미를 알려줘야죠. 넷째는 저희 테니지먼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인재는 다재다능한 사람이다입니다. 우리는 특히 조직의 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는 풀스택 개발자처럼 우리 상상 속에나 존재하고요. 실제로는 본인의 강점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성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강점을 정확히 찾아내 그것으로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표준적인 역량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 사람들은 이 모든 영역에서 몇 점을 넘겨야 해 하는 것은 어떤 꽈락선, 최소한의 선을 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두가 모든 영역에서 이 정도 점수를 달성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5번째는 사람들은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입니다. 저도 평소에 피드백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좀 의아했어요. 호선 공장의 생산성 연구 사례를 언급하는데 공장의 조도를 높여도 생산량이 늘고 조도를 다시 낮춰도 생산량이 늘어요. 이 작업대를 깨끗하게 하고 휴식 시간을 쪼개보기도 하고 뭘 해도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사실 이 사람들은 관심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업 환경이 일하기 더 좋게 바뀌어서 생산성이 좋아진 게 아니고
경영진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생산량이 늘은 거죠. 갤럽에서 했던 연구도 나오는데요. 아무 피드백을 안 주는 무관심한 상사가 가장 안 좋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상사는 무관심한 상사보다는 40배 효과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까고 쪼니까 되더라. 이게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긍정적인 관심을 주는 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30배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무관심한 것보다는 1200배 더 나아요. 여섯 번째도 좀 재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타인을 정확히 평가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역량 평가를 할 때 보면 이 사람의 전략적 사고나 실행력이나 의사소통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우 부정확하다는 이야기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점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5점을 받은 게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이 평가자가 그냥 점수를 후하게 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를 하는 사람에 따라 점수의 변동이 더 크니까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에선 아예 더 나아가 잠재력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본인이 가진 성향적 자질과 이걸 통해 여태까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걸 추진력, 모멘텀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일과 생활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건 좀 들으시면 발끈하는 분들이 있겠어요. 워크는 나쁘고 라이프는 좋은 거다. 이것도 틀렸고, 좋아하는 일만 해라. 이것도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저자가 조언하는 건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이 나머지 부분 중에 하기 싫은 것이 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저자는 이걸 붉은 실이라 표현하는데요. 자기만의 붉은 실을 찾아서 일이라는 천에 한 가닥씩 짜넣으라고 조언합니다. 그 붉은 실이 바로 당신의 강점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리더십은 중요한 것이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건 네 번째 거짓말이었던 최고의 인재는 다재다능한 사람이다의 리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더십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역량이 있어서 모든 리더라면 이 역량을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연결된 진실이 뭔지 들으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같은 일을 같은 방식으로 하는 리더는 절대 없다. 어떤 리더도 완벽하지 않으며 최고 리더는 자신의 결점을 피해 일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다. 리더도 좌절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특출난 사람을 따릅니다. 여러 영역을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내가 추종할 만한 사람을 따릅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고 이를 몇 가지 특별한 능력으로 다듬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볼 책은 아웃퍼포머입니다. 최고 성과를 내는 1%의 비밀. 저자는 모튼 한센인데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다 했더니 짐 콜린스와 함께 위대한 기업의 선택, Great by Choice를 같이 썼어요. 아시다시피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의 저자죠. 그러니까 짐 콜린스랑 책을 써보면서 위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는 접근을 해본 건데 그걸 이번엔 기업이 아닌 개인 단위에서 고성과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Great at Work입니다. 짐 콜린스 책들과 뭔가 네이밍이 비슷하죠. 표지도 비슷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시리즈물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한국어 제목은 아웃퍼포머로 바뀌면서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어요. 저자를 좀 더 살펴보면 모튼 한센 본인이 아웃퍼포머예요. 노르웨이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교수가 됩니다. 인시아드 교수를 거쳐 지금은 UC 버클리 교수로 있고요. 애플 유니버시티에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인데 박사 진학 전에 컨설팅 회사 BCG를 다녔는데 자기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노력으로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동료가 만든 슬라이드를 봤는데 자기 것보다 훨씬 더 내용도 명료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동료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절대 야근, 주말 출근 안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분야의 경험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아웃퍼포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책을 안 썼나? 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후에 박사도 하고 교수도 됐지만 이 머리 한켠에 계속 그 동료가 남아있어요. 그 친구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건가?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그래서 짐 콜린스와 책을 쓴 이후에 일하는 방식과 시간,
성과에 대한 수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업무의 고수, 또 인간관계의 고수. 우선 업무의 고수부터 보면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아웃퍼포머의 가장 큰 차이는 일을 줄이고 집요하게 매달려라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중요시하는 건 집요하게 매달려라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멀티태스킹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가 밀리는 일을 쳐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일을 쳐내는 것까지만 하고 남은 일, 중요한 일에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의 종류를 줄이는 대신 해야 할 일에는 정말 집착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이는 것이 아웃퍼포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도 연관이 있어요. 바로 업무를 재설계하라입니다. 여기서는 리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래 잡크래프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적이 같다면 자기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업무를 재설계하는 5가지 방법은 쓸모없는 일 축소, 옳은 일 확대, 와 소리가 나는 일 확대, 별점 5개. 이건 완성도를 높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더 싸고 빠르게입니다. 세 번째는 순환학습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믿고 단순히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마다 측정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제자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학습하며 위로 올라가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열정 곱하기 목적의식이 있는데요. 열정과 목적의식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책 표현을 빌리자면 열정과 목적의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열정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목적의식은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열정은 세상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만 목적의식은 내가 세상에 뭘 해줄 수 있는가를 묻는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열정이 있다는 건 당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강점으로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웃퍼포머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업무의 고수, Mastering Your Own Work였습니다. 사실 이 챕터 제목은 업무라고만 하니까 느낌이 덜 사는데 내일, 나 혼자서 해야 할 일들은 아웃퍼포머는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 챕터는 인간관계의 고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Mastering Working with Others, 남과의 협업은 또 어떻게 다르게 하는가를 다룹니다. 인간관계라고 써놓으니까 협업,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같은 뉘앙스라서 조금 아쉬워요. 어쨌든 5번째는 강력한 대변자입니다. 이성과 논리로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감화해서 자신이 추진하는 일을 지원하게 하고요. 똑똑한 투지를 발휘해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와해시킨다고 하네요. 필요할 땐 반대자에게 맞서고 또 핵심이 아닌 건 양보하고 반대자를 포섭해서 그 사람이 오너십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 편을 동원해 상대를 압박하기도 하는, 말하다 보니까 좀 사내 정치 같은데, 아무튼 밀당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6번째는 싸우고 결속하라. 토론 시간에는 서로 다양한 의견이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뭔가 결정이 나면 그게 내 의견하고 다르더라도 한마음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구성 자체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되어야 하고 남과 다른 의견이라도 편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죠. 요즘 강조되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 psychological safety예요. 이 책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나면 결속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절차가 공정한가입니다. 그래서 사내 정치를 피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양한 의견이 안 나와도 문제고 다양한 의견이 싸운 다음에 결론이 났는데도 그 앙금이 계속 남아있어도 문제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콜라보는 다 좋은가입니다. 요즘 공식적인 조직도 선을 넘어서 다양하게 협업하는 프로젝트나 TF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또 그렇게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향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업에는 기회비용이 들죠. 그 시간에 남 도와주지 말고 내 일을 했을 때의 기회비용, 그리고 협업비용도 있습니다. 아웃퍼포머들도 당연히 협업을 하지만 이렇게 협업에 따른 이익이 기회비용과 협업비용보다 더 크지 않으면 협업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챕터는 워라벨의 고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Mastering Your Work Life. 이건 아웃퍼포머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해서 성과를 내더라는 이유가 아니라 아웃퍼포머들은 이렇게 일해서 남들보다 성과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번아웃, 직무 만족도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더라는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맨 처음 서문에서 모튼 한센이 자기보다 일찍 퇴근하고 일 더 잘하는 동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책을 이제 이어보겠습니다. 우선 두 책의 공통점은 성과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아웃퍼포머에서는 7가지 습관이 나오고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9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뽑아보려고 했는데요. 비교하기에 레벨이 좀 다릅니다.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은 딱히 고성과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 투 애플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 사람들에게 이 9가지 질문을 던져서 연구한 게 아니에요. 원래 마커스의 팀은 최고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장 명확히 구분해주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문조사에 기반한 연구를 해서 8가지 진술을 찾아냅니다. 모튼 한센이 한 것과 정확히 같은 목적의 연구를 한 거죠. 더 재미있는 건요. 이 중에 홀수는 최고의 우리, best of we 항목입니다. 아웃퍼포머에선 인간관계의 고수, mastering working with others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나머지 짝수는 최고의 나, best of me 항목이에요. 이건 업무의 고수, mastering your own work 내용이죠. 이렇게 사실 이 두 책은 논리적인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은 이 8가지 진술을 가지고 챕터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이 진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인사이트 9가지를 중심축으로 잡은 거죠. 그럼 마커스 버킹엄의 8가지 진술과 모튼 한센의 7가지 습관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그룹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7가지 습관에서의 1번, 일을 줄이고 집요하게 매달려라. 또 2번, 업무를 재설계해라는 8가지 진술 중에서 4번, 직장에서 매일 내 장점을 활용할 기회를 얻는다와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줄이고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그 기준이 뭐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강점의 밑바탕에 무엇 하고 싶다는 욕구, 드라이브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렇지 못한 일을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향이고 그럴수록 타고난 성과를 낼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은 목적의식과 관련된 묶음입니다. 이 아웃퍼포머에서 4번 열정 곱하기 목적의식은 이 책에서의 1번 나는 우리 회사의 사명에 큰 열정이 있다. 또 7번 나는 회사의 미래에 강한 자신감이 있다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또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느끼는 것도 성과를 내는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과 관련해서도 묶을 수 있어요. 아웃퍼포머에서의 3번 순환학습을 실천하라. 이건 8가지 진술 중 마지막 8번 일에서 늘 성장을 위한 도전에 직면하라와 연결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웃퍼포머의 5번 강력한 대변자와 6번 싸우고 결속하라는 이 8가지 진술 중에서 3번 팀 내에서 내 주위 사람들은 나와 가치관이 같다. 또 5번 동료 팀원들은 내 편이다. 6번 높은 성과를 올릴 때마다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딱 3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강점에 맞는 일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그렇지 않은 일들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즉 사명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고성과로 가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책을 선정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솔직히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두 책 모두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은 방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아웃퍼포머는 미국에서 2,000명 이상 규모의 영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300명 대상의 파일럿과 또 다양한 인터뷰도 있었고요. 설문 대상자 중에 2,000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을 했고 또 1,500명은 자기 상사에 대해 답을 했고 나머지 1,500명은 자기 부하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설문 유형이 있었던 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귀인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도 만만치 않아요. 8가지 진술은 사실 시스코에서 진행한 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책의 공저자 애슐리 구달이 시스코의 리더십 팀 정보부문 수석 부사장이거든요. 발음이 어려워요. 회사 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팀 97개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요. 이들과 비교할 대조 집단, 시스코의 평균적인 팀원을 나타내는 집단만 3,600명을 샘플링했어요. 연구 집단 97개 팀에 10명씩 있었다고만 쳐도 이 책 역시 대상자가 4,500명이 넘는 거예요. 거기다 마커스 버킹엄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ADPRI는 세계 몰입도 조사라는 걸 진행하는데 이건 2018년에 19개 국가에서 19,346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부러웠어요. 저도 리더십에 대한 책을 한권 썼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 경험, 특정 조직에서도 사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아주 편향된 사례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 조직은 다른데? 하면 끝인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저자들이 쓴 리더십에 대한 책이 상당 부분 그런 류예요. 리더십에 대해 이런 이론들이 있다. 아니면 야 내가 리더를 해봤는데 이런 건 잘했는데 이런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 리더십이든 조직 문화든 광범위한 연구 결과에 기반한 책이 잘 없어요. 그렇다면 연구 자체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대기업 그룹사의 인재개발원 같은 곳에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그룹의 문화에서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슈가 일단 첫 번째 있고, 또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공개가 됐으면 좋을 텐데 그게 그룹 내 보고서로만 남고 일반 대중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렇게 연구에 기반한 리더십이나 조직문화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공부도 더 해야 되겠지만 연구 대상, 그것도 이 연구 결과를 책으로 쓰는 걸 동의해 줄 만한 연구 대상을 확보해야 되겠죠. 저희 테니지먼트는 강점과 조직문화, OKR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제 시스템도 출시가 됩니다. 저희 회사가 더 커지고 시스템의 고객사가 늘어나면 언젠가 꼭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성과자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성과자들은 어떻게 다르게 일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